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그 언어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일단 개론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그 사전 지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뭐 언어 철학이라는 게 뭔지, 이제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언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언어학도 있을 테고요. 이제 그런 학문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소개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러니까는, 개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오늘이 1주차인데, 1주, 2, 3, 4, 8주까지 가잖아요. 그게, 어떤 한 선을 달리듯이 1주부터 쭉 가서 8주에 가면 여기 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그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부터 시작해서 2, 3, 4, 8주까지 가면은 다시 첫째 주 오늘 한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딱 만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격에 해당하는 그 8주에 이제 할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오늘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것들이 이제 듣다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8주째에 가서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보면은 그때 그 소리가 그 얘기였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철학의 언어, 언어의 철학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왜 언어가 이제 철학의 문제가 되는지, 이제 그 관계,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언어를 보는 다양한 관점,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이제 생긴 거는 그리 이제 역사가 오래되지 않죠. 그리고 일단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서점의 책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더라도 이제 바로 아실 텐데, 다른 분야, 철학 안에서의 다른 분야들보다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언어 철학자도 적고, 저서들도 적고, 어떤 책을 보면은 언어 철학에 대한 어떤 그 개괄적인 내용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이제 20세기에 만들어진 학문이죠. 그 전에는 이제 언어학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linguistics라고 부르는 그 분야가 과거에는 이제 물론 문법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는 이제 아주 역사가 오래있죠. 그거는 거의 기원전 몇백 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된 학문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말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관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법 연구가 말하자면 규범 문법이죠. 규범 문법.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문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돼 오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3학문, 4학문, 7개의 학문이 있었잖아요. 그 중세
시대나 이제 그때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했을 때 그 인문학에 해당하는 분야가 이제 저기 문법하고 또 수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논리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인문학 요즘 말로 인문학에 해당하는 어떤 교양 수업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역사는 오래됐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규범에 관계되는 그런 거였던 거지 그 기술을 하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보고선 기술하는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학문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것이 저 20세기에 와서 뭐 그 전에도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정도 해가지고 일단은 그 음성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따가도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고 고대가 아니라 참 고전주의 시대로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연과학이 출현을 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다양한 대상들에서 그 과학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그쪽 분야를 이렇게 띄워놓죠. 그래가지고 철학은 이제 정신적인 관계되는 그런 분야 쪽만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이분론, 데카르트 이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는 육체를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육체와 정신하고 이제 떨어져서. 그러니까 철학은 이제 정신 쪽을 담당하는 거죠. 이런 육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해부라는 게 이제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칼을 댈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칼을 대고 사람 몸에다가 그 전까지는 칼을 댈 수가 없던 거죠. 칼을 대고 그 이제 뭐 동물이나 똑같은 거죠. 이제 칼을 댈 수 있다는 그런 거니까 해부라는 거. 근데 정신에다가는 칼을 못 댔던 거죠. 그랬던 것이 정신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정신을 해부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더 최근에 와서 이제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심리 분석학, 정신 분석학도 그런 거고 신성시대던 정신에다가 이제 우리가 칼을 대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르네상스 시절의 어떤 그런 학문하고 또 한 번의 어떤 큰 그 학문적인 전환점이 뭐 철학사에서는 비중이 적을 수 있는데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그 실증주의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증주의자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의 오기스트 콩트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실증주의의 출현이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그 정신에다가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어떤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인문학 분야, 인문학도 어떤 그 과학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전까지는 어떤 과학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과학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뭔가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변적인 그런 데서 떠나가지고 뭔가가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실증적인 어떤 그래서 오기스트 콩트라는 사람은, 사회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소시올로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면서 그게 바로 인문학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제, 사회화 된다는 거, 역사화 된다는 거, 실증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요즘 하는 그런 사회학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만들었다는 그거지 요즘 말하는 그 사회학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은 있죠. 그래서 소시올로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분야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언어의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사고 이런 건 우리가 만질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하는 거지만 말을 할 때 입으로 나오는 이 소리 이거는 이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증적인 방법으로 뭐 가능한 거죠. 연구가. 그러니까는 그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음성학이라는 것하고 또 의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달라요. 다른데 이제 뭐가 다른지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음성학의 출현으로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문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문법 연구 이런 것들이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비교 문법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문법하고 저 문법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언어에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줄 알았던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던 분야가 뭐였냐면은 그 역사 비교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게 로망스어라고 부르는 그 유럽의 언어들 중에서 로망스어라고 부르는 어군이 있는데 이제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들을 이제 로망스어라고 이제 부르죠. 그 언어들인 유사성을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는 문헌 가지고 뒤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지금은 다른 단어였는데 그 몇 년 전으로 거슬러 보니까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몇 년도 즈음에 이게 이제 분화가 된 거구나. 이런 더 올라갔더니 더 근접해 나고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로망스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면 이건 라틴어에서 파생됐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건 분명한데 그 로망스어를 제외한 나머지 또 이제 게르만어라고도 하고 그래. 게르만어는 이제 독일어, 영어 이런 언어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슬라브어 이런 것들이 뒤로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것들이 만난다는 거죠. 그냥 로망스어끼리 유사성이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위로 올라갔더니 게르만어니 뭐 다른 슬라브어 이런 것들도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쭉 그 친족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생물학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재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인문학도 이게 된다 이거죠. 이 실증적인 방법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학적 공식화 시키기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 속도로 변화가 되면은 이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갈라진 연도는 이 정도 연도가 되겠다라는 그 수학적 공식. 근데 사실은 그 실패했죠. 그거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렇게는 좀 어쨌든 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도까지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교 언어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언어학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의 내부 구조를 어떤 분석하는 그런다기보다는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는 그 뭐 의복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입고 뭐 독일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입는다. 거슬러 올라왔더니 뭐 어디서는 같은 옷을 입었더라면 이런 그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의상학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언어학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당시에서는 그거는 그 언어를 어쨌든 간에 조금이나마 그 대상으로 하는 분야였던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언어의 내재적인 그 본질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소시르라는 이름하고 결부가 되는데 소시르라는 그 스위스 학자가 그거를 소시르도 본인은 그 원래는 그 역사 비교 언어학자였었어요. 원래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비교 언어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주네브 대학이었는데 스위스에 있는 주네브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 사람도 그 역사 언어학 비교 언어학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논문 같은 거 발표를 할 때도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뭔가 자기가 새롭게 연구해 가고 있는 어떤 분야를, 발표를 하는 걸 주저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하고 강의만 하죠.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된 그런 건데, 책이라든가 이제 논문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동료 언어학자였던 메이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프랑스 학자인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어떤 그 한 구절에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가 점점 앞으로 언어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같다. 이런 어떤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 당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언어학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한계점을 발견한 거죠.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닌 다른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죠. 근데, 발표를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는데, 그 사람의 사후에 그 제자들이 그 강의록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것이 이제 그 유명한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하는 그 책이죠. 근데 그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그 소시르의 사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필기한 그 노트를 가지고 두 명이서 만든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그 소시르의 그 본 생각인지 내용 구성, 왜냐하면 이 구성도 조금은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책을 썼다면 구성을 이렇게 했을까 싶은 어떤, 그리고 부분 어떤 그 이게 좀 뭔가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제 소시르의 생각이고 어디부터가 제자들의 그 해석인지 그거에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간에 그 책이 뭐 20세기의 인문학 역사를 바꿔놨다고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시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물론 언어학의 출현도 이제 그 시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언어학 이외에 다른 뭐 인문학 분야도 그 소시르의 이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문학의 이제 파일로트 같은 인문학을 끌어가는 그런 이제 학문이었던 거죠, 언어학이. 근데 그 언어의 뭐를 다루길래 이게 이렇게 그런 지위를 얻을 수가 이제 있었는지, 이제 그 소시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랑그라는 말하고 파롤이라는 말 있잖아요. 불어로 이제 랑그, 파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단어하고 결부가 되는데, 이게 불어에 나와 있는 그 렁그라고 하는 말은, 불어에는 렁그 말고 렁갸주라는 말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 구별이 사실 다른 나라 언어에는 없죠. 영어에도 없고, 물론 한국말에도 없고, 그런데 저게 두 개가 뭐냐, 그러니까 두 말을 렁그라고 읽고 렁가주라고 읽는데, 저 두 말을 영어로 번역해도 다 랭귀지예요. 위에 것도 랭귀지고 밑에 것도 랭귀지고. 근데 이제 불어에서는 저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저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어라는 게 사실 그 사고를 이루는 그 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언어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언어에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바로 여기서도 이 프랑스어를, 불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저런 발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없겠죠. 저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범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범주를 이렇게 쭉 10개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수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그거를 이제 기술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면은 범주가 이제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말을 썼다면 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어를 쓰지 않고 다른 나라 말을 썼다면 철학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뿌리가 이제 그리스에서 온 거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그 실존이라는 거, 독일에서 다사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사인이라는 말이 여기 독일어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죠, 사실, 영어에도. 영어에도 다사인이라는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굳이 한다면은 다가 이제, 영어에서는 there, 뭐 이 정도로. sign이 이제 be잖아요. 그러니까 being there 정도로 할 수 있는 번역이 가능한데, 영어에서는 단어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 아예 단어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독일 사람들한테 너무 명확한 거죠. 두 개의 사고를, 그러니까는, being이라는 것과 there라는 것을 두 개의 사고를 이렇게 결합해야 될 그런 노력도 필요 없는 거죠. 아예 그냥 다산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한테는 그게 익숙한 거죠. 똑같이 이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죠. 우리 한국 많잖아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한국말에, 뭐라고 할까요? 정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연? 우리 만난 인연 할 때 인연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번역이 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한국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감을. 그러니까는, 결국 철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려면은,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그 나라 말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기호를 공유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호, 이게 바로 렁그예요. 위에 있는 렁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프랑스 이제 일반,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살던 집 주인이라든가, 언어학 공부한다고 하면은 몇 개 국어 하냐고 많이 물어봐요. 언어학 공부하세요? 몇 개 국어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이걸 그냥 내가 언어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렁갸주였던 거죠. 렁갸주. 언어에, 그러니까는, 인간이 언어 능력,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언어 능력.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 근데, 집주인이 나한테 몇 개 국어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거기서의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는 위에 있는 렁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할 땐 그건 렁그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언어 능력이 있는가 할 때 그거는 렁갸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구별이, 영어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에게 언어가 있는가 할 때 그것도 language이고, 불어도 프렌치 랭귀지고, 그렇잖아요. 다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별이 없잖아요. 영어에서는. 한국말에도 물론 없고요. 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소스유르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언어학의 대상을 렁그라고 잡아요. 그 이유를 드는 게 이제, 소스유르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렁갸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안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다 렁갸주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슨 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역사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별의별 분야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렁갸주를 언어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는 하나의 단일 학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여러 학문이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언어학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렁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어학의 대상으로 제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저것은 하나의 정해진 코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하면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렁그를 그 언어학의 그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시르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소시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이제 언어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정화시켰다라고 그거는 볼 수가 있는데, 자리를 과연 이제 제대로 잘 잡아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소시르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증주의적 그 인문학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렁그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그 공통된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라고. 그렇다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언어라면 도대체 언어가 뭘까요? 근데,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하면은 딱 뭔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언어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은 실증주의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음성학도 그랬지만 역시 소시르의 언어학도 그 실증주의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인문학을 한다 하면은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역사화된 사회화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르의 언어학도 결국은 이제 그런 한계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내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렁그라는 말하고 빠골이라는 말하고 또 구별을 하는데, 렁그하고 렁가주의 구별은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렁그와 빠골이라는 말을 구별을 하는데, 그 두 개는 무슨 근거로 구별을 하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렁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사회에서 쓰기로 한 그 코드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코드. 어떻게 보면 규범화된 어떤 그런 딱 정해진 어떤 그런 거죠. 반면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갖다 쓰는 그거를 빠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이제 빠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영어로 한다면 빠골을 영어로 한다면 스피치 정도로 되는데, 말이라는 거죠. 말. 랭귀지에 상대하는 스피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많은 말들 이런 것들은 너무 변화무쌍하고 뭐 다양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렁그라고 하는 딱 하나의 체계, 그거를 학문의 대상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어떤 렁그와 빠골의 구별이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그 유사한 이분법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이후에 촘스키도 이제 유사한 말을 쓰긴 했지만, 촘스키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촘스키는, 컴퍼턴스라는 말하고, 퍼포먼스라는 말하고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해서 썼죠. 컴퍼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그 내재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내가 실제로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이거를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소시르가 한 말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촘스키는 이런 말로 그거를 거부를 하죠.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촘스키가 말하는 그 컴퍼턴스라는 말은 그 소시르가 얘기했던 그 렁그라는 말하고 차이점이, 소시르가 말했던 렁그는 하나의 그 어떤 저장 창고 같은 거다. 그냥 한마디로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기서 이제 뭐 있는 말을 뽑아 쓰는, 말하자면 이 사전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뒤져보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촘스키 본인이 얘기했던 그 컴퍼턴스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내재적인, 잠재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내가 말을 쓰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퍼포먼스다. 이러면서 이제 차이를 두죠. 어쨌든 간에, 크게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의 그 어떤 그 내재적인
그 시스템, 이거를 이제 소수 이름은 런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개별 사람들이 각자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별에 이어가지고 또, 이 두 개의 구별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문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인용된 그 언어학에서의 그 용어가 시니피앙일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시니피앙가 그렇게 유명한, 그 하나의 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리가 불분명해요. 그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부분을. 불어에서 시니피에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제 영어에서 signify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거를 기호한다는,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인 이제 signifie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프랑스어에서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사이에서 이거 커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라는 불어 발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이라는 그 발음이 붙으면은 ant 그렇게 붙으면은 이거는 그 현재 분사가 되고 규칙 동사의 경우에 그다음에 e에다가 이렇게 액센트 찍는 a라고 발음하는 그게 붙으면은 과거 분사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니피에라고 하는 것은 의미한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와가지고 의미하는 현재 분사로 그다음에 의미되는 과거 분사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 의미되는 것. 그러니까 능동수동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두 개의 그 커플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소스리가 불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 두 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놓고서 이렇게 하는 그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니까는 저런 발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그런 게 민감하게 우리가 쓰질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은 피곤한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피곤한 사람 무슨 뜻인가요? 피곤한 사람이.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 건드리지 마. 건드렸다가는 계속 말 시키고 피곤하게 하니까는 저 사람 피곤한 사람이 건드리지 마. 이 말일 수도 있고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 사람이니까는 쉽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 그렇죠?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는 단어의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게 능동을 의미하는 건지 수동을 의미하는 건지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불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하고 피곤을 당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구별한다 했잖아요. fatigue 그러면 피곤하게 하는 것과 피곤을 당한 것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 똑같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그 언어 단어예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동사에서 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니피에란 말이, 불어에서, 쉽게 이론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의미를 주는 것하고 의미를 받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부르잖아요. 가방이라고 한다면 가방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방이라는 것이 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지칭한다는 거죠. 일종의 이런 건데 근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많은 학자들이 하물며 학자들마저도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능동으로 뭐를 행하는 그 다음에 그 수동으로
그거를 이제 당하는 이런 두 개로 해가지고 사실 써먹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다른 철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 개념을 많이 가져다가 쓰는데, 그러면서 큰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소스류가 말한 시니피앙과 시니피의 구별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소스류가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소스류의 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뭔가가 이렇게 역사화돼야만 학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한계에 들어가 있는데, 반면에 그거를 넘어선 것도 또 하나 있어서, 이게 바로 시니피앙의 개념의 발견이었는데, 소스류가 발견한 이 시니피앙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실은 큰 거였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후대에 다른 학자들이 그거를 간과한 거죠. 특히 이제 다른 분야에서. 그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언어 활동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내가 소리를 내가지고 뭔가를 의미하잖아요? 제 입에서 나가는 가방이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나가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대상을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라고, 다시 말해 소리와 관념 사이에서의 어떤 조합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언어라고 활동이라고 하죠. 소스류는 이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음성학 이런 쪽에서 다루는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그러니까 철학에서 다루는 거죠.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실증주의적인 방법으로 음성학에서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언어학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 상태로는 언어학이라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 뭔가, 이거를 발견한, 그게 이제 바로 시니피앙이라는 개념이에요. 시니피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 근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 입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소리고요. 근데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들 중에서 지금 이런 한국어 단어들도 나가지만, 경우에 방금처럼 하는 소리 있었죠. 좀 전에 제가 하는 거. 이건 또 뭘까요? 그리고 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음향학적으로는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제 입 안에서도. 이런 소리도 다른 손으로도 낼 수 있고, 발로도 낼 수 있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라고 하면은 구별이 안 되면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하고 여기서 나가는 소리하고는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 중에서도 또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요. 한국말에서 이런 단어 있죠. 한국어에. 여기에서 자음이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몇 종류가 있나요? 2종류가 있죠. 그 다음에 모음은요? 2종류가 있잖아요? 2개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기억하고 뒤에 있는 기억하고 이제 기억이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환경이 달라서. 근데 똑같이 기억이라고 부르죠. 아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거 자음이 몇 종류가 있냐고 하니까 2종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똑같은 기억으로 친 거죠. 그다음에 기억하고 미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2가지인데 지금 방금 제가 발음이 같은가요?라고 여쭤봤을 때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달라요. 그러면 소리가 3가지란 얘기죠. 아까는 2가지였는데 지금은 3가지라는. 그럼 뭘까요? 2개라는 건 무슨 근거고 3개라는 건 무슨 근거인가요? 그러니까 이 소리로 따진다면은 앞에 있는 기억하고 뒤에 있는 기억이 달라요, 사실은. 다른데, 근데 왜 그럼 표기를 달리 해야지 왜 표기를 똑같이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감기라고 발음을 할 때 뒤에 있는 기역은 유음화된 기역이죠. 기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감기, 기 이렇게 발음. 근데 앞에 거는 감 이렇게 안 해요, 그죠? 누가 감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뒤에 거를 또 우리가 무성음화 시키면은 감기 이렇게 발음해요. 감기.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 가끔 그런 발음들 많이 듣잖아요. 감기 걸렸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기억은 무성음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도 무성음으로 의도적으로 무성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음성학적으로는 다 달라요, 소리가. 근데 그 어떤 틀, 그러니까 실제 소리들이 아니라 소리의 이미지라고 이제 소시르는 얘기를 해요. 소리 이미지라고.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어떤 그 틀이라는 거죠. 그냥 실제적으로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아가는 그런 소리 말고 추상적으로 뽑아낸 어떤 소리의 그 틀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소시르는 그 시니피앙이라고 불러요. 시니피앙. 근데 그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아까 이제 책 있잖아요. 그 소시르 본인이 쓴 책은 아니죠. 이제 제자들이 썼는데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거. 좀 전에는 그 소리와 관념에서 소리라는 것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언어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는 그 음성학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고, 이거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이라든가 이런 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소시르가 발견한 그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저기 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마주. 소리의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 소리의 이미지. 실제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나오는 소리라는 그 소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두 개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시니피에라고 이제 불어서 발음을 하는데, 일반 언어학 강의 책에서 보면은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래요. 소리가 아니라 그래요.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틀 혹은 소리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니피에는 관념이라고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저게 소시르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소시르 제자들의 그 해석이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그 구도가 좀 이상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시르가 더 소시르다우려면은, 시니피앙이 소리가 아닌 소리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시니피에는 관념이 아닌 관념의 이미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시르 생각인지 제자들 생각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일반 언어 강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보면 소시르보다 더 소시르식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옐름슬레우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덴마크 언어학자예요. 옐름슬레우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니피앙이 소리가 아닌 소리의 틀이다. 그렇다면은 시니피에는 관념이 아닌 관념의 틀이어야 된다. 그래서 언어학의 대상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를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음향학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건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학이 도대체 뭐냐?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서의 그 어떤 상호 관계, 이게 이제 언어학이다라고 옐름슬레우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야기를 하죠.
옐르무슬레우라고 하는 덴마크 언어학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소스류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옐름슬레우가 이어받아서 했던 그 틀, 공식, 이런 것들이 그 이외의 다른 인문학 분야에서 스니피앙, 스니피에라는 말을 차용해서 쓰는 그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스니피앙, 스니피에를 어떤 의미로 쓰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스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을 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스니피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는 것,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날씨가 좋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한 날씨가 좋다 이게 이제 스니피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실제로 하늘에 이렇게 밝게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거. 그게 이제 시니피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시니피앙과 시니피의 대립은 이 구도로 얘기한다면 시니피에와 관념 사이의 대립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어떤 순수한 의미에서의 언어학적인 어떤 그런 해석 말고 정신분석학적인 해석 있잖아요. 말하자면 말 속에 들어있는 다른 말, 하나의 말이 감추고 있는 다른, 예를 들자면 친구들끼리 너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봐요? 그 친구가 배고픈지 안 고픈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내가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얘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 배고프지 않니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있는 다른 의미, 그거를 시니피에라고 하는, 지금 너 배고프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것을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나 배고프다 지금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시니피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래의 의미에서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하고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어쨌든 소스류는 또 그렇게 쓰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소스류의 시니피앙 시니피에와 내 시니피앙 시니피에는 다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까 이제 얘가 얘기한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구도하에서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거, 사변적인 거, 철학에서 다루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다시 말하면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물리학 아니면 철학이에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가던 구도 그대로예요. 소스류가 말한 그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하는 어떤 여태까지 찾아보지도 못했던 그 어떤 영역,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랑그라는 말을 쓰면서 실증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니피앙 시니피의 개념을 가지고 그걸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뒤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시되고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가장 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발견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많이 이제 왜곡이 되어 있었던, 그게 바로 이 스니피앙과 스니피의 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스니피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 이제 감기를 우리가 예를 이제 들었잖아요. 거기서 앞에 나온 기억하고 뒤에 나온 기억, 앞에 나온 기억과 뒤에 나온 기억이 서로 다르냐 같으냐, 소리 차원에서 보면 달라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시니피앙 차원에서 보자면은, 시니피앙 차원에서 보자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변별성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변별성이 있다 없다. 변별적 가치가 있다 없다. 구별할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같다라는 그 가치가 있다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소리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 다르다 그랬잖아요. 뭐가 다르죠? 두 개가 지금 아까 뭐가 달랐었나요? 하나는 무성음이고 하나는 유성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성, 유성 이 관계가 다시 말하면 유, 무, 그러니까 성자에다가 유, 무잖아요. 성이 있냐 없냐? 소리란 뜻이잖아요. 있냐 없냐 이제 그 부분에서 한국어에서 그게 중요하냐 이거죠. 한국어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국어에서 유성, 무성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유성을 해야 될 자리에다 무성을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감기라고 해야 될 자리에다가 감기 이렇게 발음을 했다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저 사람 말이 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감기 해야 될 자리에다가 맘기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기억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비읍을 넣었다든가 미음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틀려요. 그렇지만 유성음을 넣어야 될 자리에다가 무성음 넣는다든가 무성 넣어야 될 때는 유성 넣는다든가 이거는 아무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별성이 있다 없다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변별성이 없어요. 한국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 사이에서의 변별성이 없어요. 근데 많은 서양어에서는 있죠. 영어에서도 유성과 무성 사이에서의 어떤 그 변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예를 든다면은 F하고 V하고 두 개가 뭐가 달라요? 하나는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거고 진동이 없잖아요. 하나는 하고 진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하나는 진동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유성이다 무성이다라는 거 가지고 달라져요 발음. 그래서 영어를 할 때 이제 F를 해야 될 5 할 자리에다가 vive 이렇게 하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어에는 그 변별성이 있지만 한국어에는 변별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그 변별성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시니피앙이에요.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소리를 가지고 증명을 해 보이는 사람이 후에 이제 그 트루베스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음운론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음성학 내지는 물론 한국어가 아니라 포네틱 이런 그걸 갖다 이제 포놀로지라는 말로 새롭게 이제 바꿔서 써요. 한국어로는 음성학 혹은 음성론 그다음에 후에 그 소스류가 제시한 그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그 부분을 음운론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성 가지고 얘는 이게 있다 없다, 변별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추상적인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실제적인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한 그 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와 v 사이에서의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v가 아니라 유성이냐 무성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가 아니라 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틀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실제 내용물이 채로 걸렸을 때 뭐가 걸리냐 그거는 내용물인 건데 근데 이 틀 뭐를 가지고 건질 수 있느냐 이제 뭐를 가지고 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걸리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죠. 빈 껍데기잖아요. 그 틀 자체는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내용물인데 그 내용물이 학문적으로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을 있게 만드는 것은 이 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증명해 보인 그 시니피앙의 개념이에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